안녕하세요. 과학쌤입니다. 작년에 통합과학 강의 영상을 업로드했었는데 올해도 여건이 된다면 지구과학 원 수업 영상을 틈틈이 만들어서 올려볼게요. 이번 영상은 지구과학 원에서 1강 판구조론의 정립 과정 그 첫 번째 강의이고요. 만들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교과서와 문제집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도 많이 넣었으니까 시험 공부를 앞둔 학생들은 영상을 보면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한 후에 요약본 위주로 공부해 주세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 것 알죠? 모두 열공하세요. 우선 단원 목차를 볼게요. 교과서 제일 앞에 있죠? 공부를 할 때는 나무만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 단원은 대단원 1, 직권의 변동에서 첫 번째 판구조론의 정립 과정입니다.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판구조론을 여기에서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 발전 과정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학습 목표를 보면 첫 번째, 대륙이동설로부터 판구조론까지의 정립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요. 특히 여러 주장과 그 증거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탐사 기술의 발전이 판구조론 정립에 이바지했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여기에서의 탐사는 특히 해저지형의 탐사를 의미하고요. 이 단원에서는 해저지형 탐사와 연관해서 음양측신법이나 고지자기 줄무늬 부분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잠깐 판구조론의 정립 과정 전체를 미리 간단히 볼게요. 1912년에 베게너가 대륙이동설을 주장했고 대표적인 증거 4가지가 있었고요. 1929년에 홈스가 멘틀 대류설을 주장했고 1950에서 60년대에 기술이 발전해 해저 지형을 탐사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음양측신법이에요.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1962년에 헤스와 DH가 해양저 확장설을 각각 주장하는데 역시 그 증거가 여러 가지 나올 거고요. 1965년에 윌슨이 변환 단층을 명명하고 판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1960년대 말에 판구조론이라는 이론이 정립되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멘틀 대류설까지의 내용만 볼 건데요. 그러면 베게너 이전에는 지구의 변화를 설명하는 어떤 가설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강의에서는 대륙이동설 이전에 지구에 대한 여러 가설들, 베게너의 대륙이동설과 그 증거 4가지, 베게너와 대륙이동설의 죽음, 그리고 홈스의 멘틀 대류설에서 설명하는 대륙이동의 원리를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별표가 표시된 2가지는 시험에서 난이도가 낮은 문제로 자주 출제되니까 참고하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는 약 15에서 16세기경에 여러 탐험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오른쪽은 1564년의 세계지도 모습이에요. 17세기 초에 영국의 철학자이자 정치인이었던 프란시스 베이컨은 세계지도를 보고서 특별한 점 1가지를 발견해요. 대서양 양쪽에 있는 두 대륙,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해안선 모양이 이렇게 일치하는 것을 보고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후 이 아이디어에 기반해서 과학계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지구상의 모든 대륙은 예전에는 하나로 합쳐져 있었다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갑작스런 천재지변으로 인해 갈라져서 서로 떨어져 나왔고 이러한 천재지변이 반복되며 땅의 모습이 변해온 거야 라고요. 이런 생각을 천재지변 이론 또는 격변설이라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 18세기에서 19세기에 동일 과정설, 자연 환경이 갑작스럽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자연 법칙에 의해 점진적으로 변해왔다는 동일 과정설이 알려지면서 격변설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19세기 후반에는 지구 수축설이 과학계를 지배하는데요.
마치 대추 열매를 따서 오래 두면 마르면서 수축되어 쭈글쭈글해지는 것처럼 과거 고온의 지구가 냉각되면서 지구 표층이 수축하였고 그로 인해 지구 표면에 쭈글쭈글한 산맥들이 형성되었다고 보는 이론이에요. 그러나 이 지구 수축설 또한 지구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거대한 산맥이 생길 정도라면 지구 역사상 아주 급격한 냉각과 수축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 증거가 없고요. 두 번째, 현재 존재하는 산맥들의 형성 시기가 제각각 다르고 게다가 신생대에 만들어진 히말라야 산맥처럼 비교적 최근에 형성된 산맥도 있는데 그렇다면 먼 옛날뿐 아니라 최근에도 지구의 냉각과 수축이 일어났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죠. 또 세 번째, 지구 수축으로 표면이 쭈글쭈글해져 산맥이 생긴다면 대추처럼 지표면에 산맥이 고르게 분포해야 해요. 그런데 실제로 산맥들은 여러 대륙에 불규칙하게 분포하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 지구가 전체적으로 수축해서 산맥이 형성되었다면 산맥의 양쪽 날개 경사는 오른쪽 그림처럼 대칭이어야 해요. 그런데 다음 그림처럼 양쪽 날개의 경사가 비대칭인 횡과 습곡들이 실제로 많이 존재하고 지구 수축설은 이것을 설명할 수 없어요. 또한 다섯 번째, 지구 수축설로는 땅이 솟아올라 산맥을 형성하는 수직 운동은 설명할 수 있지만 옆으로 움직이는 수평 운동은 설명할 수 없어요. 따라서 현대의 관점으로 봤을 때 지구 수축설은 틀린 가설이겠죠. 하지만 당시에는 많은 과학자들이 이 생각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 무렵 남반구 대륙을 조사하던 지질학자들이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멀리 떨어진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인도, 남극, 호주 대륙의 고생대 지층에서 같은 종류의 육상 식물과 파충류의 화석들이 발견된 거예요. 학자들은 이 대륙들이 깊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같은 종의 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었을지 궁금해하며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현상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가설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육교설은 바다를 사이에 둔 대륙들이 가늘고 긴 땅인 육교로 연결되어 있었다고 보는데 생물들이 이 육교를 통해 이렇게 이동하며 서식했고 그 후 지구가 수축하면서 육교가 바닷속으로 잠겨 사라졌다고 보는 가설이에요. 즉 육교설은 앞에서 봤던 지구 수축설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오른쪽 지도를 보면 실제로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파나마 지역처럼 바다를 사이에 두고 가까이 있는 두 대륙 사이를 연결하는 육교가 존재하기도 하는데요. 과거의 육교설은 화석의 분포를 설명하기 위해 너무 먼 거리의 대륙들 사이에도 육교가 있었다고 보았기 때문에 사실 억지스러운 생각이었고, 하지만 화석 분포를 설명하는 다른 좋은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 다른 가설로는 동물들이 나무도막 등을 타고 대륙에서 다른 대륙으로 이동했다는 표류설이 있고요. 과거의 대륙 사이에 섬들이 징검다리처럼 이어져 있어서 동물들이 헤엄을 쳐서 비교적 쉽게 이동할 수 있었을 거라는 징검다리설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베게너 이전의 생각들이고요. 20세기 초인 1900년대에 드디어 젊은 과학자인 베게너가 등장합니다. 알프레드 베게너는 독일의 기상학자이자 지구 물리학자로 천문학, 대기학, 물리학을 전공했고 특히 유명한 기상학자였지만 여러 분야에 관심이 많았어요. 베게너는 1910년에 세계 지도를 보다가 남미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의 해안선이 비슷하게 일치하는 것을 보고 두 대륙이 예전에는 붙어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옛날 프란시스 베이컨이 생각했던 것처럼요. 그러다 다음 해인 1911년에 대학 도서관에서 우연히 육교설에 관한 논문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의문을 품은 베게너는 자신의 전공인 지구물리학뿐 아니라 지질학과 고생물학, 고기후학 등 여러 분야를 아울러서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결과 다음 해인 1912년에 지질학회에서 대륙이동설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요. 1915년에 대륙과 해양의 기원이라는 대륙이동설의 여러 증거를 상세하게 담은 책을 출간합니다. 그리고 1928년까지 계속된 연구로 내용을 보완해서 4판까지 개정판을 꾸준히 출간하죠. 그럼 대륙이동설의 내용을 볼게요. 오른쪽 지도 3개는 실제 베게너의 저서에 실렸던 그림인데요. 첫 번째 지도처럼 고생대 말에서 중생대 초에는 모든 대륙이 한 곳에 모여 초대륙, 판게아를 이루고 있었으나 중생대 초기인 약 2억 년 전부터 초대륙이 분리되고 이동해서 현재의 대륙 분포를 이룬 것이라고 베게너는 주장했어요. 이것은 기존의 육교설과 지구 수축설을 부정하는 것이었죠. 참고로 판게아란 고생대 말기에서 중생대 초기에 존재했던 초대륙의 명칭으로 고대 그리스어로 전체 모두를 뜻하는 판과 어머니 또는 땅을 뜻하는 게아, 가이아가 합쳐진 말로 모든 대륙을 뜻해요. 여러분, 주장이 있으면 당연히 그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베게너는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했는데요. 대표적인 4가지 증거를 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이미 다른 학자들이 이전에 수집한 내용이긴 했지만 대서양을 사이에 둔 남아메리카 대륙의 동해안과 아프리카 대륙의 서해안의 해안선 굴곡이 유사한 것을 증거로 들었어요. 과거의 대륙들이 합쳐져 있다가 이동하면서 떨어져 나왔다고 본 거죠. 두 번째, 바다를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진 대륙들에서 고생대 말에 서식했던 같은 종의 생물 화석이 발견되고 대륙들을 합쳤을 때 그 분포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특히 이 생물들은 식물이거나 육지 또는 연안의 얕은 물에 사는 생물이어서 바다를 건널 수 없기에 예전에는 대륙들이 합쳐져 있어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만약 정말로 대륙이 이동했다면 육교가 있었다고 억지스럽게 해석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잠깐 그림에 나오는 이 생물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제일 왼쪽의 키노그나투스는 그 화석이 주로 지금의 남미와 아프리카 남부에서 발견되는데 연안지대에 서식했던 해양성 파충류로 생각되고요. 바다를 건널 수는 없었을 것으로 추정해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표시된 리스트로사우루스는 평균적으로 돼지 정도의 크기인 초식성 파충류로 아프리카 남부, 인도, 남극 등에서 그 화석이 발견돼요. 또 메소사우루스는 고생대 말에 멸종한 파충류로 남미와 아프리카 남부에서 그 화석이 주로 발견되고요. 마지막, 여러 대륙에 나뭇잎만 화석으로 남아있는 글로소프테리스는 습한 육지에 서식했던 양치식물로 생각되는데요. 그 온전한 형태는 오른쪽 나무의 모습으로 추정되고요. 그 씨앗이 넓은 바다를 건너서 멀리 있는 다른 대륙으로 옮겨지는 건 불가능했을 것이라 봐요. 즉, 이 생물들이 번성했던 시기에는 대륙들이 한데 합쳐져 있어서 생물들이 초대륙 안에서 자유롭게 분포하며 서식했을 것으로 베게너는 생각했죠. 그 다음 대륙 이동설의 3번째 증거. 여기에서부터는 베게너의 독창적인 증거예요.
북아메리카 대륙의 에팔레치아 산맥과 유럽의 칼레도니아 산맥은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그 분포가 연속적이고요. 또한 대서양을 사이에 둔 양쪽 대륙의 해안에서 지층을 구성하는 암석의 분포와 지질 구조가 연속적으로 나타나요. 따라서 과거의 대륙들이 합쳐져 있는 상태에서 지층이 퇴적되고 산맥이 형성된 후에 갈라져 나간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대륙 이동설의 네 번째 증거는 빙하의 흔적이에요. 오른쪽 지도에서 대륙 위에 하얗게 표시된 부분이 빙하 퇴적층이 나타나는 지역인데요. 어라? 북반구의 저위도의 위치에서 아주 더운 인도 대륙에 빙하의 흔적이 발견되네요. 저위도 지역이 과거에는 추웠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대륙들을 하나로 합쳐봤더니 이렇게 인도 대륙이 고생대 말에는 남반구의 고위도 지역에 위치했던 것으로 나오네요. 또한 하늘색 화살표들은 빙하의 이동 흔적을 나타내는데요. 육지에 있는 빙하는 아주 천천히 고도가 낮은 지대로 이동하면서 땅을 긁어내고 얼음과 자갈, 흙이 섞인 빙퇴석이라는 퇴적암을 만들기 때문에 그 이동 흔적을 알 수 있어요. 대륙들을 하나로 모아봤더니 빙하의 흔적이 남극을 중심으로 모일 뿐만 아니라 빙하가 남극에서 초대륙의 해안가 쪽으로 흩어져 나간 모양이 되죠. 대륙이 이동했다면 이렇게 현재 저위도의 더운 지역에서 관찰되는 빙하의 흔적과 각 대륙들에 남아있는 빙하의 흔적들이 연속적으로 분포하는 이유가 설명되죠. 이 외에도 백앤원은 실제로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가 변하는 것을 몇 년 동안 측정해서 대륙 이동의 증거로 제시하기도 하는 등 굉장히 많은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대륙 이동설을 주장했어요. 그럼 백앤어의 이러한 생각에 다른 지질학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한마디로 너 바보지 였어요. 여러분, 다른 학문도 그렇겠지만 과학계 역시 기존에 알려져 있는 생각에 반대되는 생각이 나오면 배척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당시에는 대륙 이동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고 백앤어의 이런 주장은 너무나 파격적인 생각이어서 많은 비판과 무시를 받았어요. 단단한 땅이 어떻게 움직여? 증거로 제시한 빙하 퇴적층이 빙하의 작용으로 쌓인 것 맞아? 대륙 이동 측정 값을 믿을 수 없어. 당신은 지질학자가 아니라 기상학자잖아. 네 말대로 대륙이 움직일 수 있다고 치자. 그럼 어떻게 움직이는데?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묻는 질문에 백앤어는 지구의 중력과 부력의 합력인 이극력, 달이 지구를 끌어당기며 만드는 조성력을 주로 제시합니다. 참고로 이 두 가지 힘은 여기에서는 자세히 몰라도 돼요. 궁금한 친구들을 위해 말해주자면 이극력이란 극에서 이탈하게 하는 힘으로 대륙이 극에서 멀어져 적도로 이동하게 하는 힘이고요. 달의 조성력은 달에 의한 만유 인력과 지구 자전에 의한 원심력의 합력으로 이 조성력이 지구에 작용하면서 지구 자전이 느려지고 상대적으로 관성이 작은 대륙이 서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봤어요. 좀 어렵죠? 이해가 잘 안 될 텐데 괜찮아요. 백앤어가 대륙 이동의 원동력으로 달의 조성력을 제시했다고만 알면 돼요. 여튼 백앤어는 대륙 이동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확신이 없었고 멘틀의 대륙까지 여러 가능성을 복합적으로 생각했지만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지질학자들은 이극력과 조성력의 값을 계산해내고 대륙을 이동시키기엔 그 값이 너무 작다고 백앤어의 주장을 반박했어요. 특히나 당시 지질학계에서 아주 영향력이 컸던 헤롤드 제프리스가 조성력에 의해 대륙이 이동할 정도면
지구 자전은 진작에 멈췄어야 하고 지구는 완전히 동그란 구형이어야 해 라고 베게너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는데요. 이로 인해 물론 일부 학자들은 베게너의 주장을 지지하기도 했지만 대다수는 베게너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베게너는 포기하지 않고 연구를 계속했지요. 그러던 중에 예전에 그린란드 탐험 경험이 있었던 베게너에게 또다시 탐험의 기회가 오게 되고 1930년 4월 1일에 베게너는 그린란드의 고층 대기와 빙하의 두께를 연구할 목적으로 탐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탐험 기간이 길어지면서 보급품 확보를 위해 동료인 빌룸센과 기지에서 다른 기지로 이동하게 되고요. 가운데의 사진인 1930년 11월 1일 50세의 생일날 찍은 사진을 마지막으로 조난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다음 해인 1931년 5월 12일에 두 기지의 중간 지점에서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베게너의 무덤을 발견하는데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요. 안타깝게도 그의 동료인 빌룸센은 혼자서 추후에 기지를 향해 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도 발견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베게너의 죽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훌륭한 기상학자였다며 안타까워했지만 여전히 대륙이동설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베게너가 대륙이동의 원동력을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1950에서 60년대까지는 베게너의 죽음과 함께 대륙이동설 또한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게 됩니다. 한편 아서 홈스라는 영국의 지질학자는 베게너의 대륙이동설에 관심이 매우 많았는데요. 홈스는 대륙이동의 원동력을 멘틀 대류로 설명하는 멘틀 대류설을 1929년 무렵에 발표합니다. 홈스에 의하면 지각과 멘틀 내에 있는 방사성 원소들이 붕괴하면서 방출된 열과 지구의 뜨거운 내부에서 오는 열이 멘틀 내부에 쌓이고 이로 인해 멘틀의 하부가 상부보다 뜨거워져 그 온도차에 의해 멘틀이 대류하게 되고 그 위에 놓인 대륙이 멘틀과 함께 이동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물론 멘틀은 고체이지만 유동성이 있어서 아주 천천히 움직인다고 봤죠. 참고로 방사성 원소란 자연 상태에서 그 원자핵이 매우 불안정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질량이 더 작은 다른 원자핵으로 붕괴하면서 방사선과 다른 입자를 방출하는 원소예요. 그림을 보면 방사성 원소인 우라늄이 또 다른 방사성 원소인 라듐으로 붕괴하고 이것이 또 라돈으로 붕괴하고 폴로늄, 납으로 붕괴하면서 질량이 줄어들고 방사선의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다시 멘틀 대류설을 보면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에서는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인장력이 작용해 대륙 지각이 갈라지고 분리되면서 새로운 해양이 형성되고요.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곳에서는 양쪽에서 미는 횡압력이 작용해 땅이 솟아오르면서 육지에는 산맥이, 바닷속에는 좁고 깊은 골짜기인 해구가 만들어집니다. 이 멘틀 대류설은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하기에는 적합한 이론이었지만 당시의 학자들의 반응은 역시나 부정적이었어요. 멘틀 대류에 대한 생각이 추상적이라 생각했고 당시 탐사 기술이 아직 많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측되는 멘틀 대류의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멘틀 대류설 역시 학계의 인정을 오랫동안 받지 못했어요. 내용을 정리해보면 17세기에 베이컨이 처음으로 대륙들의 해안선 일치 사실에 주목했고요. 그 후에 천재지변 이론, 격변설이 등장하지만 18에서 19세기에 폐기됩니다. 그리고 19세기 후반에 지구 수축설이 등장해 과학계를 지배했고요. 연이어 고생대 생물 화석의 연속성이 발견되며 이를 설명하는 육교설,
표류설, 징검다리설이 등장해 20세기 초반까지 지속됐어요. 그러나 1912년에 베게너가 대륙이동설을 발표하며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시했지만 대륙이동의 원동력을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해서 인정받지 못했고요. 1929년에 홈스가 멘틀 대류를 대륙이동의 원동력으로 제시했지만 역시나 탐사 기술의 미발달로 지질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베게너의 죽음과 함께 한동안 잊혀지죠. 베게너와 홈스. 비록 당시에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1950에서 60년대에 해저지형 탐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여러 증거들이 발견되면서 현재는 그 업적을 인정받고 있죠.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는 참신한 생각으로 주변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연구에 몰두했던 베게너와 홈스. 우리는 이들에게서 어떤 점을 배울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문제 3가지를 확인하고 마칠게요. 현재 북반구의 저위도에 있는 인도 대륙에서 빙하 흔적이 발견되는 까닭은 인도 대륙이 과거에는 남극 대륙 주위에 추운 고위도 지역에 있었다가 북상해서 현재의 위치에 놓였기 때문이죠. 그 다음 1번. 베게너가 대륙 이동설의 증거로 제시한 것은 지질학적 증거로 해안선 모양의 유사성과 지질 구조의 연속성이 있고요. 고생물학적 증거로 화석 분포의 연속성, 고기후학적 증거로 빙하 흔적의 연속성 등이 있죠. 간단히 정리했지만 여러분은 이 내용을 문장으로 서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2번. 베게너가 홈스의 멘틀 대류설을 먼저 알았다면 대륙 이동설을 어떻게 설명하였을까? 홈스가 주장한 것처럼 방사성 원소가 붕괴해 생성된 열로 멘틀 내에 온도차가 생겨 대류하면서 그 위에 대륙이 함께 이동한다고 설명했겠죠. 여러분, 오늘 본 내용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는 편이에요. 하지만 교과서를 꼼꼼히 공부하고 학습지가 있다면 학습지와 함께 문제집의 개념 요약 부분을 꼭 암기해 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문제집 2권 정도는 풀어서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을 하세요. 특히 이과 학생이라면 EBS 수능 특강 문제집을 푸는 것을 추천합니다. 문제를 풀면서 헷갈리거나 기억해야 할 만한 보기는 형광펜으로 표시해 두거나 따로 정리해서 다시 보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모두 열공하세요.